지난 시간에 신경계 배웠어요. 신경계는 중추하고 말초로 나뉘어요. 중추는 대뇌와 나머지들. 내신에는 대뇌 역할도 잘 나오지만 두 가지가 돼 있죠. 대뇌, 간뇌, 중간뇌라고 불리는 중뇌. 그 다음에 뇌교가 있고요. 연수가 있었어요. 그 밑으로 누가 있었죠? 척수가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뇌들의 역할이 있죠. 분업적인 역할.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경계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실제로는 대뇌 쪽이나 연수, 그리고 간뇌, 중간뇌 이런 아이들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고 말초 신경계의 중추로서의 역할로 많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건 알고 있으라고 했죠.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조건 반사는 대뇌가 기억을 하고선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무조건 반사는 니들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대뇌가 아닌 곳. 그래서 제가 그거 외우라고 그랬죠. 목 위쪽에 무조건은 누가 중추다?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뭐예요? 요거 누구였어요? 중간뇌였죠. 중간뇌. 이거 외워놓으세요. 동공반사. 그쵸? 눈 확장. 그죠? 놀래면 좀 이만했잖아요. 그죠? 눈 성형 순간적인 거. 그죠? 근데 이거 빼고는 목 위쪽에 무조건 반사는 다 누가 합니까? 연수가 합니다. 연수. 알겠어요? 목 아래쪽은 누가요? 여기 있는 거 척수가 하죠. 척수가. 알았어요? 또 척수. 후근으로 감각뉴런 들어가고 전근으로 운동뉴런 나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대뇌의 겉질, 속질의 색깔. 겉질은 어두운 거, 세포체가 보여있으니까. 근데 연수는 어디가 어두워요? 속질이 어둡다는 거. 알겠지?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하고 그 다음 연합뉴런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 특징은 넌 알고 있으십시다. 자, 여러분 이제 천천히 봐봐요. 일반적인 내신에서요, 자기네 학교가 생명선생님이 이 기초를 중시한다 뭐 한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그러니까 보기 문제가 아니라 1, 2, 3, 4, 5번의 문제도 자주 출제하신다면 호르몬의 특성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호르몬의 특성을 보시면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미량으로 생리기능을 조절한다 이 말은 얘랑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서 괜찮아요. 키가 너무 크니까 아주 불편하네요. 그죠? 오리걸음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아요. 예,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머리 배웠어, 이거 어떡하지? 에이, 다시. 미량으로 생리기능을 조절한다는 건요,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다량 분비가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만큼 만들 단백질, 이거 말고도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데. 미량으로 생리기능을 조절한다는 건 얘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많으면 과다증, 거인증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적게 분비되면 결핍증, 이게 당뇨병이에요. 인슐린 같은 거 못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맥락으로 알아두시고요. 뇌분비샘, 여러분들은 뇌분비샘을 배워서 소화액이나 치맥이나 이런 것들, 치킨 맥주 말고 알아서 치맥, 그리고 눈물샘, 그죠? 콧물샘 이런 것들이 다 외분비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의 내장기관도 다 몸 밖이라고 했지 내가 기억하지? 그래서 뇌분비샘에서는 혈관으로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혈액으로. 왜요? 뭐 얘기 좀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먼저 아니에요. 늦게 왔다. 자. 그러니까 일찍 왔는데 아무것도 완전 언제예요? 언제 할까요? 완자는요, 교재 문제 그 내용 같은 거 참고할 때 보시고요. 그 안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세요. 여기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 문제. 알았죠? 우리가 사실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교재에 충실하지만 학기 중에는요, 당장 이제 시험이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문풀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다시요. 근데 이 내용은요, 여러분 완전히 다 있습니다. 완전 내용도 다 뽑아왔으니까 다시 뇌분비샘은 어디로 분비한다고요? 혈관으로요. 혈액 속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뇌분비샘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몸 안에 있는 내분비샘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대신 내분비샘은 어디로 분비를 한다? 몸에 있는 혈관. 어디를 따라 이동한다?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합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혈액으로 직접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운반하니까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이 같은 연계되는 문장이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기관 특이성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얘도요.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밀레이스는 누구하고만 소화를 하죠? 누구를 소화시키죠?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 녹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들 호르몬들도요 수용체라든가 특이적 물질에만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특이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록신이라는 놈은 몸 각 세포에 작용을 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발산시켜요. 그러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기관 특이성이 있다. 그리고 글루코젠이라는 거 있죠. 글리코젠이라든가 글리코젠은 그죠? 다당류죠? 아무도 일을 제기 안 하네요. 글루카곤이요. 글루카곤이랑 인슐린 같은 애들은요. 간이 바로 표적기관이에요.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관 특이성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일부 호르몬은 종 특이성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돼지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사람의 인슐린과 동일해요. 우리 몸에서 거부감을 안 느끼거든. 예전에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그 유전공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사람 하나 당뇨병 치료하려고 돼지 12마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인간 하나가 필요한 약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특이성이 없다라는 거.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아닌 다른 외부의 DNA라고 분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항원 이러는데 항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 DNA 구조와 다른 구조를 갖는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병원체겠죠? 병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병원체라는 표현은, 이 항원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도 돼요. 여러분, 조직 이식 수술 알아요? 영화에 주로 등장하죠? 자네 콩팥을 아빠한테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조직 거부 반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조직을 거부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얘를 몸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병원체로 생각하는 거야. 그 단백질 덩어리를. 공격을 해요. 죽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술을 하거나 대부분 대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실패하면 2번까지 할 수 있대요. 3번부터는 이제 여기 기관까지 신경까지 다 썩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몸에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이것들 다시요. 미량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하니까 과다증, 결핍증이 나올 수 있고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분비되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한다는 거, 기관 특이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의 특이성이 없다는 거. 알겠죠? 다음. 자, 이제 우리는 요 2개를 다 배웁니다. 전에 우리 신경계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호르몬계를 배우거든. 근데 이 호르몬계는 신경계와 더불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럼 항상성이 뭐냐? 이거부터.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호르몬계에서. 항상성은 호르몬계가 하고요. 신경계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기관계와 이 기관계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거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그림으로 노골적으로 잘 나와요. 여기 호르몬 보이죠? 이 호르몬 분비세포가 뭐냐면 이게 내분비샘이에요. 여러분, 내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내분비샘 구성세포예요. 여기서 누가 혈관을 따라 호르몬이 분비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를 따라?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가서 기관 특이성을 발휘를 하게 된다는 뜻을 보여주는 거고요. 신경계 과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안에서 자극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시냅스라는 공간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죠. 여기 이제 축삭돌기 말단일 거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몸의 말초 신경계를 통해서 특히 그 중에 누구?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기량작용도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이런 것들 보이죠? 얘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경계는 순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신경계는 순간적이다. 아, 너 운동신경 좋은데? 순발력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응 속도를 대신 게 무조건 반사라고 하죠. 회피 반사라든가 무릎 반사라든가 재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지만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사실 누구한테 엉덩이 맞는 것도요. 맞으면 아 되게 아픈데 좀 있으면 또 안 아프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 범위 또한 그 부위에 딱 국한되어 있어요. 이가 아파 그럼 이쪽. 이가 아파 근데 발가락까지 아파 이거 굉장히 온몸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느끼는 곳이 국지적으로 한정돼 있고 그런 것들의 신호를 전달하는 건 역할을 하는 게 뉴런이라 신경이니까 당연히 뉴런이겠죠. 기본 단위로. 그럼 호르몬 우리가 오늘 배우는 호르몬은 뭐냐? 일단 작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아우러요. 체온 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혈액의 포당량, 그 혈당이라고 하죠. 혈당을 조절한다든가 몸의 삼투압 봐봐요. 벌써 우리 온몸이잖아요. 온몸. 그 다음에 전달 경로는 역시 혈액으로 그 다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야 되는 조건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항상성은 총 3가지가 됩니다. 중요한 게 체온 유지,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셋을 배우거든요. 얘들이 급속도로 변하면 우리 몸의 생리작용이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높아졌다 천천히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항상성은 이게 아닙니다. 항상성은요 끊임없이 개가 되려는 이런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많으면 줄이고 줄어들면 많게 하고 이해 갔어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항상성이다라는 거죠. 그럼 오래 지속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한 20분 정도. 알겠습니까? 요 정도 지속이 돼요. 20분 정도. 이 정도면 오래 지속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워도 한 10분만 지나면 몸이 좀 따뜻해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너무 더워도 조금 에어컨 세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차가움을 느끼고 이런 게 바로 호르몬계가 하는 일이다. 알았죠? 이거 구분 잘해요.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문제집만 여긴 거 잘 풀어도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100점 맞아야 돼요. 물론 1단원도 100점을 맞아야 되지만 범위가 상당히 넓었죠. 근데 여기는 100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 충실해도 하나 틀리거나 운 좋으면 다 맞을 수 있는. 알았어요? 꼭 기억하시고. 다시 사람의 뇌 분비생과 호르몬인데 요거 기본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요. 내는데 무엇을 내느냐 봐봐요. 사람 몸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내려오면서 이 모습을 그려주는데 보시면 어디 정도 있나만 보세요. 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옆모습을 그릴까? 머리가 크네요. 이렇게 어깨가 넓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라는 게 요 정도 있거든요. 요 정도. 뇌하수체 머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 갑상샘이 요 정도 있습니다. 갑상샘이. 요 정도. 목 뒤. 우리 이제 성대 있죠. 이걸 드러내면 뒤에 나비 넥타이 모양이 이게 갑상샘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부갑상샘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여러분들 보시면 좌편, 자기 좌측 밑에 여기 이렇게 이자. 알았습니까? 췌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췌장암, 여기가 암에 걸린 건데 못 느껴요, 사람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땡기지 가보면 사기입니다.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1기, 2기, 3기, 4기 중에 사기는 끝이에요. 끝. 사기 진단받으면 3개월. 근데 막 스스로 산속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의지를 이기는 거죠.
여기가 이자. 그 다음에 부신이 이제 이쪽에 있죠. 우리 몸 뒤쪽 있죠, 여러분. 여기. 요 뒤쪽에, 등판 쪽에. 요 뒤편의 양쪽에 10cm, 길이 10cm, 두께 1cm로 요 뒤쪽에 있어, 뒤쪽에. 이게 누굽니까? 콩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콩팥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덧대어 있어, 이렇게 덧대어 있어. 그래서 신장에 덧대어 있다 해서 부신이라고 해요. 부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콩팥이 있다면요, 이 부분에 이렇게 덧대어 있는 애, 이렇게 덧대어 있는 애. 알았어요? 이게 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덧대어 있는 애가 이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도 있고, 이거 겉질이라고 하고요, 이걸 속질이라고 합니다. 내 분비샘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얘는. 그게 여기까지. 그리고 생식샘은 뭐 어디 있는지 알죠? 대충 거기. 그 다음에 뭐 정소, 난소 이런 데서는 뭐 정소는 테스토스테론, 난소는 에스트로겐. 얘들은 뭐 한다고 그래? 그냥 봐봐요. 요렇게 생겼죠. 여러분 아직 2차 성징 안 왔죠? 애기잖아, 얘들. 그런 분들. 왔어요? 2차 성징이 그거예요. 이 호르몬의 분비가 2차 성징을 나타내주는 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여기 잘 봐요. 전엽이라고 하는 것은 뇌하수체인데 이게 간내 시상과 시상합을 하는 데가 있어서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을 전엽, 저 뒤쪽을 후엽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간내 알죠? 간내 뇌의 바로 밑에 있는 간내, 거기에 강낭콩 크기만한 애예요. 얘가 진짜 호르몬의 중추거든요. 자율신경의 중추이기도 하고. 전엽이면 전엽, 지읒. 그래서 장, 자극, 그러니까. 알았어요? 지읒자 들어가는 호르몬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는요, 거의 3개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중 내 분비샘이 다른 하나는 그런 거에 주인공이 잘 나옵니다. 오디선다를 내려다 보니까 4개 이상 나오는 애가 쟤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좀 잘 봐두세요. 생장 호르몬은 여러분들 잘 안 배우지만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 거인증이죠. 과다증이죠. 맞죠? 손끝이 다 비대해지고 파이터 이쪽 홍남계씨 이름 다 나왔네. 그분이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쪽에 뇌 쪽에 비대증이도 같이 막 다 생장을 합니다. 멈춰야 되는데 그 수술하고 나면 힘이 빠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은 그런 거고, 갑상샘 자극, 이 스티뮬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S가 들어간 것들이 자극 호르몬인데,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을 해주는, 알겠습니까? 이 전엽에서 분비가 돼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갑상샘을 자극을 주겠죠. 그러면 그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얘들이 나오겠죠. 티록신이나 카시토닌이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그랬으니까 이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놈입니다. 요 목 아래쪽.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건 어디냐면 실제로는 얘들의 2차 성징을 도와주는 놈인데, 여포 자극 호르몬은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난자에 여포가 이제 좌우 500개씩 갖고 나와요. 그걸 다 이렇게 배란하지는 못하지만 걔를 자극을 주는 거죠. 봐봐요. 이게 여포인데 얘가 여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빅파이였는데 조그만 빅파이, 여러분 빅파이 알아요? 빅파이 알아요? 팔아요? 현재도? 이거 수십 년을 방해해도 똑같네. 여기 초코파이로 변하는 거예요. 초코파이. 이만. 그러면 얘가 이제 여포가 자극을 받아서 성숙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요 껍데기가 쪼글쪼글 빠지면 얘가 나오거든. 이게 난자예요. 이걸 베라닌이라고 해요. 얘를 성숙하게 도와주는 게 여포자극 호르몬이고요. 안드로젠보다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건 이걸 황체라 하거든요. 얘를 황체를 형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그 황체를 형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포 성숙 주기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아마 센츄리죠. 요즘 안 나올 것 같은데.
걔가 나오면 이제 내 자궁 내벽이 두껍게 되고 착상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죠. 만약에 수정이 되면은 아이를 임신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스트레이션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애고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애,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도대체 얘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하고요, 구신 거체 자극 호르몬, 요 둘. 그 중에 얘가 짱이죠. 잘 나옵니다. TSH 잘 나와요. 다음에 후엽은요, 얘가 잘 나와요. ADH라고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후엽, 항이뇨 호르몬. 표적기관이 누군가 보세요. 콩팥이요. 표적기관이 여기 콩팥입니다. 콩팥. 이 콩팥이 누구의 항이뇨 호르몬. 의사 선생님들은 얘를 이렇게도 불러요. 바소프레신이에요. 바소가 뭐예요? 바소가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프레신은 압력이죠. 혈압의 근본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다. 이건 여러분들 잘 보여. 2014년 15년까지는요 체온 조절에 대한 트렌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가 15년 이후부터는 여기 있는 이자, 다시 말해 혈당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18년, 19년, 20년은 항이뇨 호르몬의 해였어요. 이제 20년도, 21년 들어가지고 트렌드가 뭐로 바뀌냐, 다시 회귀하면 이 세 개가 몽땅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 너희들 시험에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티로킨이 구체적이겠죠?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그 다음에 누구? 우리 몸속에 있는 혈당량 조절. 그리고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가끔 내는 게 칼시톤하고 파라토놈을 가끔 냅니다. 항상성을 시험에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졸업 4개가, 많으면 4개. 그리고 보통 학교는 보통 3개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걔들만 잘 보세요. 옥시토신, 이건 그런 거예요.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호르몬이라는데 얘는 분만할 때만 나오는 특별한 호르몬이에요. 여성들한테 나오겠죠? 근데 얘는 분비되면, 봐봐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많아지면 줄이고 줄어들면 늘리고 해서 항상성이 유지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양성 피드백이에요. 나오면 계속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아이를 분만할 때 분만일 동안은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남의 것들 높아지면 줄이고 낮아지면 올리고 이러는데 얘는 계속 높이는 양성 피드백이 유일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갑상샘, 얘는 외워야죠. 티록신, 정말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티록신.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는데 그 중에서도 뭘까요? 이화작용이지. 이화작용. 왜? 이화작용은 발열이잖아요. 발열. 열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발열. 요 말도 잘 들으세요. 열 발생이에요. 열이 나오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티록신, 그리고 온몸의 세포에 이 티록신이 막 분비해서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갑상샘의 티록신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되겠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TSH를 주면 그게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하네. 그럼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네. 이런 거죠. 알았어요? 만약에 그럼 너무 몸의 그 체온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별거 아니죠?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외우고 들어가서 다 틀려. 왜 그러냐? 마지막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신 똑바로 차려봐요. 지금은 이런 해서 이런 작용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이 칼시토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T라고 부르고요. 얘를 PTH라고 해요. 옛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이 나오는데 얘는 혈장 칼슘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놈이고 얘를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놈이죠. 여러분 확실히 내 분비샘은 다르지만 각자의 호르몬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죠. 혈장 80농도.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상작용. 알아두세요. 서로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는 높이는 거고 하나는 낮추는 놈이 나와서.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 교감, 부교감 신경에서 여러분들 배웠죠. 교감은 촉진하는 거고 부교감은 억제하는 거고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량작용 하는 놈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얘도 기량이고요. 다시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인슐린. 여러분 얘들이 이자에서 분비 나오죠? 여러분 이자는 여기 있었죠. 이자. 얘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뭘로 많이 배웠어요? 왜 분비샘으로 많이 배웠단 말이야. 여기서 누구누구 나왔어?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하고 탄산수나트륨이 분비됩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소장 쪽으로 12장 쪽으로 선이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소화에 분비를 하죠. 뭐 트립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이 셋을 분비하는 곳이 여기인데 이자의 한 99%가 왜 분비샘이에요. 소화에 분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부위에 내 분비샘 세포가 있단 말이야. 꼭 바다 위에 섬처럼 조그맣게 있어갖고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 분비샘 세포를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러요. 그 내 분비샘을 그 랑게르한스 아일랜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섬처럼 내 분비샘이 아주 작게 분포하는데 그 중에서도 알파 세포 있어요. 그래서 요 베타 세포가 있고 베인, 그랄 이렇게 외우시면서 베인, 그랄 외워놓으세요. 알겠어요? 그랄인데 이렇게 외워도 괜찮은데 베인, 그랄 이렇게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요걸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도 많아요. 글루카곤 혈당량을 증가하고 인슐린 혈당량을 감소하니까 얘도 뭐라고요? 기량이겠죠. 얘 둘도 기량작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호르몬을 분비 조절하는 작용은 두 개가 있어요. 피드백이 있고요.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얘들 기량작용의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등장은 다 했습니다. 누구누구지? 요놈.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이게 3대장이에요.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 학교에서는 얘들을 가르쳐주지만 구체적인 이런 말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저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수업에 90%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가르쳐줄게요. 오늘은 이것을 너희들이 돈 내고 와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야. 알았니? 집에서 혼자 외우고 시험 봐도 좋은데 이걸 몰라서 이거 다 외운 다음에 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기량작용 하는 애들을 지금 누구누구 배웠어? 카이스토닌 파라토르몬하고 글루카곤 인슐린 배웠지. 그지? 근데 호르몬들이 뭐 피드백의 항인이 호르몬도 있고 그지? 이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잘 들어. 호르몬 공부하면서 이거 잘 알아도 항상 호르몬은 누가 원인이냐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얘가 뭐하면 이상이 발생한다, 부족하다, 과다하다 이런 것에 이상이 발생하는 게 원인이야. 체온으로 해볼까? 체온이 평소 체온보다 높아졌다, 체온이 낮아졌다, 이게 이상이야. 혈당으로 따지면 혈당이 높아졌다. 혈당이 왜 높아지냐? 맘만 먹으면. 그 다음에 혈당이 왜 줄어? 운동하면. 이런 원인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명시해. 얘가 분비가 됩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라.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얘네들. 알았니? 그럼 내가 말을 들어볼게. 잘 봐.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되겠냐? 올라가겠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야.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 이렇게 공부하고 가면 틀린다고 니네가. 왜?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이렇게 물어봐.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티록신 분비량 어때야 되니? 감소해야지. 왜? 티록신은
몸의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니까. 이해 갔어? 다시 혈당량이 증가하면 누가 분비돼야 돼? 혈당량이 증가하면 누가 분비돼야 돼? 인슐린이 분비돼야 된단 말이야. 걔를 줄이려고. 이해 가니?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그럼 혈당량 떨어지는 거 맞지? 그걸 내지 않는다고 시험에는. 인슐린 혈당량 감소했는데 혈당량이 증가. 그러면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혈당량이 많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틀린다고. 혈당량이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인슐린이 분비돼서 줄여야 되겠지. 혈당량이 감소했어.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얘를 줄였구나. 이게 아니라 혈당이 줄었으면 누가 나와줘야 된다고? 글루카곤이 나와서 높여야 돼. 이해 갔니? 시험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다 틀려요. 이거를 꼭 기억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써놔. 이따가 계속 이거 할 거니까. 알았니? 그럼 선생님이 이 말 하나 해볼게. 이건 니네가 이때밖에 못 보거든. 세로축이 호르몬 농도고 가로축이 칼슘이온 농도, 혈중. 내 혈중 칼슘이온 농도가 얘잖아요. 둘. 여기 봐봐요. 둘. 그치? 그러면 얘 누굴까?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야. 이 호르몬 누굴까? 요 기억. 봐봐. 요 호르몬이 두 개가 있어. 니은이 있고 기억이 있단 말이야. 기억은 누굴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 호르몬 농도는 뭐라고? 결과야, 결과. 얘가 뭐라고? 원인. 그럼 얘부터 해석한다고. 혈중 칼슘이온 농도가 증가하니까 분비돼. 왜? 증가하니까 분비돼. 왜? 줄이려고. 얘 줄이는 애야, 줄이는 애. 그 누구야, 저기서? 카시토닌이야. 카시토닌 CT.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늘어나는데 왜 줄어들어? 얘는 늘리는 놈이니까. 파라토놈은. 늘리는 놈이니까. 이해 갔어? 그럼 만약에 여기를 혈당이라고 써볼게. 혈당. 혈당량이다라고 쓰면 이 기억은 누가 돼야 돼? 인슐린이 돼야 돼. 혈당이 증가해서 줄이려고 분비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봐라. 여기가 혈중 뭐 삼투압이라고 할까? 삼투압. 몸의 삼투압이 진해져서 분비돼. 왜?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물을 재흡수해야 삼투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해 갔니? 물을 재흡수해야 삼투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오줌이 노래지는 거야. 물을 많이 빨아들여.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 붓지. 이해가? 얼굴이 붓는다는 건 몸에 수분량이 많다는 얘기야. 농도는 떨어지는데 대신 물의 함량이 많다. 그러면 혈액량이 많다. 혈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짠 음식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스프레신이나 불륜금 이런 것들을 연관 지어서 같이 이쪽을 해줘야 돼. 알았어?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중요한 얘기 했고요. 부신 쪽을 가볼게요. 부신 간혹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자, 봅시다. 이 조력자라고 하죠.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들이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애들이 다 단백질인데 요 코르티코이드계 있죠. 요 코르티코이드계와 성호르몬이 있죠. 얘들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이. 알겠습니까? 그럼 코르티코이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니까 코티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신 아까 알죠? 부신. 심장의 겉부분에 있는 애 겉질에서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얘가 혈당을 증가시켜 주거든요. 근데 얘의 표적기관은 간이 아니에요. 아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뭘로? 당으로, 포도당으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 다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 부르는 이놈은 같이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잘 보세요. 얘는 누구를 재흡수하는 무기염료, 나트륨이요. 근데 얘는 누구? 수분. 그래서 둘은 기량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각자 피드백이에요. 알았습니까? 표적 물질이 다르잖아요. 물질이 같아야죠. 이렇게 칼슘, 혈당 같아야 돼. 이게 기량이에요. 알았지? 그 다음 에피네프린은 좀 알고 계세요. 얘는 약간 중요해요.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된다고 외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부신 속질에는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속질 끝에 교감신경 말단이라고. 알겠냐? 거기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그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거든요. 어디 가서? 역시 간이에요. 간. 알겠습니까? 간에 가면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알겠어요? 간에 혈당을 증가시키는 애가 누구 있죠? 글루카곤 있었죠, 저기. 에피네프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몸은요, 부족한 것보다는 증가시키는 쪽에 호르몬들이 많아요. 알았습니까? 누굴까요? 추워요? 추우니까 잠이 안 오죠. 지금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부신 속질까지 지금 봤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 항상성 과정을 배우겠습니다. 보세요. 자, 호르몬의 최고 중추 누구라고 합니까? 간 내의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뇌하체 전엽으로 명령이 전달되고 그 전엽에서 아까 뇌 분비샘 알죠? 지읒자 들어간 호르몬들. 자, 시상하부에 뇌하체 전엽에 호르몬 영향을 받는 뇌 분비샘이 이런 애들입니다. 갑상샘, 부신, 겉질, 생식샘. 근데 얘는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생식샘. 여러분 아까 부신, 겉질이 누구였어? 겉질, 코티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애들. 그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되겠네. 왜? 전엽에서 부신, 겉질로 자극을 주는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전엽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얘가 전엽에서 분비된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호르몬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 다시 말해볼까? 호르몬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주는 경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애들이 여기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거 누굽니까? 체온 조절이요. 체온의 조절은 호르몬이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누구냐? 바로 자율신경에 의한 경로가 있어요. 자율신경에 의한 경로는 혈당량 조절. 그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에 신경계 쪽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체온 조절 중에 호르몬계가 하는 거. 체온 조절에 신경계가 담당하는 거고요. 이건 체온 조절에 호르몬계가 담당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 요 코르티코이드 요 밑에 있는 애들 있죠. 요 밑에 있는 얘들은 누구입니까? 코티솔은 혈당이고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삼투압이고요. 그럼 얘들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얘들은 잘 안 나오고 얘가 호르몬이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 놈이 있고 신경계가 조절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것이 있다.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수사만 보고 계세요. 자, 다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호르몬이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경로. 두 번째, 자율신경의 경로. 어떤 게 속도가 빠를까요? 이거요. 신경계입니다. 이해 갔죠? 신경계가 속도가 빨라요. 아셨죠? 물론 그 빠른 신호를 통해서 얘를 분비하면 이 호르몬 자체는 지속성이 있겠죠. 이건 호르몬이니까. 근데 분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얘가 훨씬 짧습니다. 금방금방 분비를 하죠. 됐습니까? 우리는 호르몬의 최고 중추는 간 내 시상하부 쪽이며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또 다른 호르몬을 뭐한다? 계속 나오도록 조절해준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교감과 부교감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인슐린 글루카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괜히 외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게 어디라 했죠 아까? 부신 속직이었잖아. 거긴 교감신경 말단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 말단이 유일하게 걔만 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다음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요 이제의 분비샘, 인슐린, 베타세포, 글루카곤, 알파세포잖아. 거기에 교감과 부교감이 연관되어 있거든. 아까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애라고 했어. 그럼 니네가 혈당이 증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식사할 때잖아. 식사할 때 니네 무슨 신경이 자극을 받아? 소액 분비 촉진. 부교감이지?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애가 인슐린이야.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소액 분비가 촉진되고 밥을 먹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인슐린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역할로 공부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교감신경은 운동할 때 작용하는 애라고 했잖아.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줄겠죠. 그래서 누가 나와야 돼요? 글루카곤이 나와야 돼요. 글루카곤. 혈당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감, 글루카곤, 부교감, 인슐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조절 기작도 봤고요. 참 장황하죠? 이따 본론으로 들어가면 좀 깔끔해집니다. 항상성 조절 원리를 한번 볼게요. 항상성. 우리가 배우는 건 뭐뭐다? 혈당량, 체온, 삼투압이에요. 혈당량, 체온, 삼투압인데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원인이 무엇이다? 원인이 무엇이다? 항상성의 이상이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호르몬이 분비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초점이야. 됐지? 알아둬. 간내 시상하부,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중추가 이렇다는 거. 다음, 이제 항상성 유리 원리를 잘 볼게. 음성 피드백이 있고 기량이 있어. 일단 음성 피드백 무슨 말이냐? 자,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조절 과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많아지면 줄이려고 하고 줄어들면 많아지려고 하는 것이 항상성 유지의 원리인데, 자 여기 봐.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래. 몰라도 돼.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인데 얘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주면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티록신이 나와서 간이나 심장 그런 데 가서 박동수를 촉진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세포들의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온도를 높이겠죠. 문제는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떨 거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봐요. 얘들이 촉진해서 파란색이 화살표, 밑에가 파란색이 화살표요. TRH가 증가하면 TSH가 당연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티로킨이 증가하다라고 되었다면, 알겠니? 다시 너무 많아지면 요 과다라는 데 있죠. 요 위로 쓱 가서 TRH를 줄여요. 그럼 TSH가 줄겠죠? 티록신이 줄어요. 몸의 체온이 떨어져요. 너무 떨어졌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TRH 증가, TSH 증가, 티록신이 증가, 그럼 몸이 또 체온이 올라가고. 이해 갑니까? 호르몬을 지금 유도시키는 과정이에요. 아까 봤죠? 또 하나, 이렇게 많아지면 다시 처음으로, 적어져도 다시 처음으로 계속 도는 걸 음성 피드백. 그런데 아까 내가 그런 말 했지.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게 아니라 양성 피드백이라고. 그럼 옥시토신밖에 없다고 그랬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음성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조절 기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자, 다시요. 오른쪽에 있는 호르몬은 왼쪽에 있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왼쪽에 있는 호르몬이 많아져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호르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례로 요 세 가지만 주목하세요. TRH가 많아지면 TSH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원인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의 원인이 뭐예요? 이거 결과거든요, 얘들이. 왜 이런 결과를 따라오죠? 원인. 뭐 때문에? 몸의 체온이 떨어져서요. 이해가요?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해서 얘가 증가됩니다. 근데 너무 몸의 체온이 높아.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줄여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 음성 피드백. 그 다음에 기량작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통해서 뭐한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계에서 배웠던 게 교감과 부교감 배웠잖아요. 얘가 촉진이다. 그럼 얘는 뭐였죠? 억제였잖아요. 운동이다. 그럼 얘는 뭐였죠? 휴식이었잖아요.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이 있고요. 인슐린, 혈당을 감소시키는 애. 글루카곤, 혈당을 증가시키는 애. 이 둘이 또 기량이고요.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아까 봤죠? 세로축이 호르몬 농도다 라고 했을 때 얘가 혈중 포도당량, 혈당량이고 얘가 혈중 칼슘이온 농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됐습니까? 이런 작용을 보이는 애들이 기량 과정이에요. 이런 작용을 보이는 애가. 얘가 누구라고요? 줄어드는 애가 파라토르몬. 얘는 카시토닌. 얘는요. 글루카곤. 얘는 인슐린. 이런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얘들이 둘 다 기량이라고요. 기량. 얘는 칼슘이온, 야, 바뀌었다. 미안해. 얘 글루카곤이죠. 얘가 글루카곤이고, 이 아이가 인슐린이죠. 여기가 파라토르몬. 한글로 쓸게요, 그냥. 여기가 칼시토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각각 가로축을 감소시키는 아이들이에요. 알겠어요? 요 과정을 잘 보세요. 이런 애들이 무슨 작용한다? 서로 기량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교감과 부교감의 특징 보이죠? 소화액 분비 억제, 소화액 분비 촉진. 그래서 저 중추가 누구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문제 푼 친구들은 알겠지. 연수로 많이 나오잖아요, 연수. 위액 분비 촉진, 장액 분비 촉진 이런 거 이해 갔지? 오케이? 졸지마. 요번 주는 다르다며. 매주마다. 다른 모습 언제 보는 거야, 우리? 맨날 똑같은 모습 보네. 드림 하나 딱 그려놨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호르몬 분비 조절에 걸리면 이렇게 처음에 피드백이 있다. 음성 피드백. 무엇이니? 어떤 과정의 산물이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분비를 억제 또는 촉진 둘 다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은 뭐였어? 무조건 결과물을 증가시키는 거야. 얘는 잘 안 나와. 얘만 잘 알아도. 다음. 자, 이제부터 몸의 항상성 유지의 첫 번째 조건이 혈당량 조절이야. 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을 말해. 혈액 속의 포도당. 얘가 보통 정상 수치가 0.1%. 이거보다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해요?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자, 혈당량 조절의 과정을 보면 고혈당 C라고 했잖아.
식사 후.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뭐가 어떤 자율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해요? 부교감신경. 알죠? 식사할 때는 뭐? 부교감신경이 식사할 때 관여하는 자율신경이죠. 운동 시에는요, 교감신경이요. 그러니까 혈당량 조절 과정을 가만히 보니 식사와 운동이 나오는 걸 보니 얘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절을 받는 호르몬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자, 부교감신경, 여러분 이 베타세포 누구라고? 베인,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지금 간내 시상하부에서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베타세포니까 이자도 알아두셔야겠죠. 이자. 이렇게 베타와 알파가 있는 곳이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이에요. 내 분비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다음, 저혈당 시에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 세포를 통해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자, 부신 속질을 통해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들이 표적기관이 어디예요? 간입니다. 얘들 다 간으로 가서 공략을 해요. 간. 표적기관. 표적기관이 어디라고요? 간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이게 그래프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혈당입니다. 혈당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뭐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얘가 혈당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다 이쯤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당이 떨어져요. 이렇게 몸에 움직이는다고요, 우리 몸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보여줄게요. 인슐린 농도를 한번 보자. 인슐린의 양. 자, 보세요. 약간 뒤늦게 반응을 하는데 쟤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프가. 이해가요? 왜 혈당이 높아지는데 인슐린도 높아진다고요? 그걸 감소시키려고.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글루카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루카곤. 얘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쟤랑 그래프가 반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갔습니까?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는 놈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운동할 때 나오게 되고. 이게 아까 이 그래프랑 똑같다고 얘들아. 이 그래프랑 가로축에 혈당량 그래프 있죠. 혈당량, 세로축에 호르몬. 아까 계속 선생님 몇 번 그려준 거 있죠. 보시면 이게 이거라고요. 인슐린. 이거 누구고요? 글루카곤. 이해 갔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그래프예요. 이해 갑니까?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에피네프린은 여러분 몸의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놈인데, 이 말이 뭐냐면 얘들 둘 다 모두요 간에 가서 글리코젠이 있죠. 이게 다당류잖아. 얘를 뭘로 바꾸는 애라고?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애고, 인슐린은요 포도당을 간에서 뭘로? 글리코젠으로 동화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얘들은 이렇게 하는 호르몬이고. 이해 가셨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꼭 알아두시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혈당으로 바꿔주는,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애들 봤죠? 뭐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간내의 시상하부. 알았습니까? 거기서 자율신경을 통해 부교감은 이자의 베타세포를, 교감은 이자의 알파나 혹은 부신 속질을, 그걸 통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간에서 글리코젠 형태를 포도당으로 바꾸는 애들이 얘들 둘이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킨, 동화시키는 애가 인슐린이다. 그 다음에 뇌하체 전염에 나온 부신거칠, 물론 여기가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겠죠. 뇌하체 전염에 나온 호르몬이,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부신거칠을 자극을 주면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 얘는 단백질 지방을 포도당으로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감소시키는 얘 하나잖아, 인슐린. 얘가 부족하면 결핍증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죠?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요, 몸의 정상 수치 0.1%를 0.01%만 넘어서도 일단 우리 몸에서 오줌으로 나갈 때 포도당은 100% 재흡수하거든? 니네 배웠잖아. 선택적, 그죠? 그래서 100% 재흡수하는 애를 누구 넣으라 해서 아미노산 포도당은 100% 재흡수한다고 했잖아. 능동수송, 그죠? 근데 우리 몸이 흡수하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 300mg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양을 넘어서 버리면 오줌으로 나가요. 오줌에서 단내가 나고 벌이 꼬이고 막 이래. 알았습니까? 노상방뇨하면. 자, 인슐린의 기능을 볼게요. 또 틀겠습니다. 더우니까. 뜨거운 바람. 온도를 좀 높이시다. 너무 온도가 낮아도. 자, 다시. 간과 근육에서 포도당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글리코젠으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뭐한다? 동화작용하는 애들. 그래서 세포의 글리코젠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얘는 이 얘기들 쭉 써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키는 애가 인슐린이다. 그러면 글루카곤, 그 다음에 코티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또한 다 몸의 혈당을 증가시키는 애다. 요 정도. 알았어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식사 후 혈당량 조절 과정은 아까 선생님이 쓴 말과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봐요. 혈중 포도당 농도 증가, 혈중 포도당 농도 감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이게 다 원인이에요, 원인. 봐요. 혈중 포도당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를 하고 이게 결과. 이게 원인. 얘가 결과입니다,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인. 얘가 결과. 이렇게 순서를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는 건 뭐 했을 때? 식사했을 때. 감소하는 건 뭐 했을 때? 운동했을 때. 이런 뜻이야. 그때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에피네프린은 어쪽일 것 같아? 이쪽이지 당연히 에피네프린. 그치? 운동을 할 때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겠죠. 근데 운동 말고도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도 보통 그 코티솔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돼요.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이라 하거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돼. 당 떨어진다고 하죠. 막 스트레스 받아 당 떨어지는 그런 막 단 것을 찾고 단 것을 먹으면 또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듯한 느낌이 와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체온 조절 과정 가봐요. 체온 조절은 막 열심히 공부한 거에 비해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지만 자세히는 배워봅시다. 자, 볼게요. 역시 얘도 간내 시상하고요. 정상 체온, 여러분 하도 요즘에 자기 체온 요즘같이 그렇게 하루 몇 번씩 찍어보는 날이 없죠? 36.5도시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0.5 요 정도인데 1도씨나 2도씨가 넘어가 버리면 뭐 정신이 혼미해져요. 2도씨 정도 올라가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2도씨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 38도, 9도 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걔들은요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걸로 먹여서 애들이 쓴 건 뱉어내니까 차가운 아이스크림. 알았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많은 집은 사탕이 많고요.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스크림이 많아요. 이게 그 누가 먹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상구급약이에요. 할아버지들은 저혈당이 오면 쓰러지시거든요. 자기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 흔들어. 아, 자기 딴 거 다 참는다. 배고픈 거 못 참는다. 배고파 본 적이 없구나, 얘네들. 항상 손에 뭔가 있으니까. 배고픈 거 못 참는, 선생님도 배고픈 거 잘 못 참거든요. 어렸을 땐 그랬어요. 배고프면 등에서 식은땀 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정신이 혼미하고. 근데 그거 10배예요. 쓰러지는 거죠, 픽.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통순경 아저씨들이 사탕을 갖고 다니거든. 자기들이 먹으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멀쩡히 가던 차가 갖다 끌어 가봐요. 저혈당이. 다 쓰러지는 걸 핑 가보면 숨을 쉬는데 풀려 있어. 그럼 빨리 사탕을 이제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일어나요. 어휴, 그러면 사탕만 입에 들어가.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주머니에 사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릇없는 손자놈들이 오래 사탕 할아버지 쓰러졌다가 꼭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 꼭 먹어야 돼요. 빼먹지 말고. 알았지? 그런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체온 조절 과정이 티록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티록신은 TSH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얘를 조절해요. 근데 그 TSH는 뇌하수의 전엽 자극 호르몬이라는 TRH가 또 조절을 해요. 상위 호르몬이 있다고요. 명령체계가. 자, 봅시다. 저체온시. 야, 몸의 온도가 떨어졌어. 이 말 잘 들어 얘들아. 발생이란 말이 나오고 발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구분 잘해도 발생은 호르몬 화학작용을 통해. 그러면 발산은 신경계. 자, 무슨 말이냐면 발생은 열이 없던 열이 생겨나는 거야. 없던 열이 생겨나. 무슨 작용? 이화작용. 근데 그 열을 차단하느냐 아니면 오픈하느냐 그 역할을 신경계가 한다고. 다시 말하자. 열 발산은 우리 방 안으로 따지면 창문에 해당되는 애라고 봐. 발산은 창문을 여느냐 닫느냐. 발생은 여기 책상을 부드럽게 빼서 불을 떼느냐 안 떼느냐. 그러니까 호르몬은 열의 발생에 책임이 있고 신경계는 발산에 책임이 있는데 너희들 잇모근이라는 거 알지? 잇모근. 멋있게 얘기해서 잇모근인데 땀구멍. 알겠어? 땀구멍. 이 잇모근이 열리면 열 발산이 촉진되는 거야. 이해가냐? 땀구멍이 열린다는 건 땀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땀이 나오고 그러면 니네 땀 나오는 게 더워서 땀나 추워서 땀나? 더워서 땀나지. 그러니까 열을 발산을 촉진하는 거야. 그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 땀구멍이 열림과 동시에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 있지? 걔들이 확장이 돼. 확장이 되면 혈류량이 증가하겠지? 어떻게 돼? 빨갛게 돼. 피부가 빨개진다고. 더우면. 알았어? 근데 추우면 어떻게 될까? 잇모근이 다 닫혀. 창문을 닫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그 피부 근처의 혈류량이 감소하겠지. 얼굴이 하얘져 창백해져. 그런 걸 누가 한다고? 신경계. 알았지? 자, 이제 볼게. 자, 티록신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당연하지. 이게 호르몬이 열 발생량을 증가하는 과정인데 당질 코르티코이드 있지. 아까 배웠잖아. 코티솔이라고 하는 놈도 혈당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야 티록신이라고 가서 야 빨리 열 증가시켜. 그러면 되냐? 포도당을 뭐 해야 돼? 세포 호흡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포도당이 필요하지. 그때 얘가 공급을 해준다고. 물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그러니까 특히 글루카곤 애들도 줄 수 있겠지만 글루카곤의 에피네프린은 특별하게 운동을 할 때나 그런 특정을 활동할 때 얘가 포도당을 증가시키잖아. 근데 우리가 덥다 그러면 아니면 춥다 그러면 얘 코티솔이 그때그때 작용을 해준다고. 대신 교감신경 봐라. 교감신경이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아까 교감신경에 자극을 받는 애가 뭐라 했지? 알파세포, 글루카곤. 기잖아. 이자에 운동을 할 때 글루카곤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 그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 결론은 뭐야? 호르몬이 열 발생량을 증가 감소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야. 호르몬이. 자, 요 교감신경 봐봐. 교감신경이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하고 잇모근을 수축하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킨대. 어떤 때 작용한다는 얘기야? 저체온일 때 몸을 덜덜덜 떠는 게 얘야. 교감. 알았니? 그럼 더울 때는 누가 작용할까? 부교감? 아니야. 더울 때는 이 교감신경이 억제가 되는 거야. 억제. 알았어? 봐라. 저체온 시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한데 고체온 시에는 교감신경이 억제된다고 부교감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잇모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부 모세혈관에 관여하는 건 교감뿐이야. 그래서 운동할 때 니네가 막 땀 흘리고 막 그 얼굴 뻘개갖고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야. 교감 때문에 그렇다고. 부교감이 가만히 있냐? 그렇진 않죠. 고체온 시에도요. 여기에 보면 부교감 자체가 몸의 저체온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고체온, 열을 내려주는데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누가 더 중요하다? 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열발생을 촉진하는 건 사실 호르몬들이 하는 일인데 호르몬을 분비하게 도와주는 게 신경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체온 조절 시에는요 교감이 아주 독특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누구만 좀 알아둬라. 티록신만 좀 알아두세요. 오히려 TRH가 증가해서 TSH가 증가해서 티록신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이 많이 나와요. 음성 피드백. 자, 여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읽어야 되니? 얘부터 읽어야 돼. 어있죠? 얘부터. 원인. 여기다 써놔. 원인, 저온자국 원인, 고온자국 원인. 이게 원인이야, 원인. 원인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다 써놓으면 좋겠다. 얘들이 원인이지. 이게 원인이야, 원인.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과. 이게 결과라고. 이거를 알아두라고. 고온자국 원인을 따라가 보자. 고온자국 원인을 보니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다 빨간 펜으로 좀 해주면 좋아요. 니네한테 뚝배기로 나왔잖아. 요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교감. 그 다음에 내한테 전혀 요거요.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오른쪽이. 따라가 볼게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누가 분비되느냐? TRH가 분비가 되면 자, 분비를 억제하겠죠. 고온자국을 줬으니 야 덥다.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의 양이 줄고 TSH 양이 줄어서 티록신이 준다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다음 이제 저온자극을 주면 피부에서 간내 시상하부로 갑니다. 강낭콩만한 곳에 혈액이 흐르는데 그 혈액의 온도를 야 너무 춥네? 이 정도로 맞출 거야 라고 얘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간내 시상하부가. 그러면 누가 TRH 얘가 증가를 합니다. 뇌하체 전엽이. 그럼 누구도 증가? TSH도 증가. 그래서 티록신이 증가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그리고 그게 꼭 호르몬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 쪽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 지금 추우니까 떨어. 무지하게 떠는 거죠. 열 발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열 발산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각상생 티록신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을 억제시키는 이 과정이 저온자극의 과정입니다. 오케이? 누구만 알아두라고? TRH, TSH, 티록신 이 셋만 좀 잘 봐도 얘들이 스스로 억제하고 촉진함으로 인해서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이 과정이 기량이 아니라 알지? 음성 피드백. 알았니? 이런 조절 기작이 뭐라고? 음성 피드백이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자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 이건 여러분 그냥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세요. 여기 보면 37도씨 36도씨 이렇게 있는데 시상하부의 온도라는 건 얘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정 온도. 자 지금 보시면 37도씨를 저점으로 이 밑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T1이 여러분 36.5도씨 정상 체온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열 발생량이 준다는 걸 의미해요. 알겠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말합시다. 온도가 높아지면 열 발생량이 준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티록신의 분비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열 발생량이 준다는 건. 그 다음 열 발산량을 넣는다 그런 건 교감신경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요. 피부 근처에. 그 다음에 윗모근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고체온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열 발생량 줄이고 열 발산량 느리고, 근데 온도가 오히려 떨어지면, 정상체온보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열 발생량 늘리고 발산량은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요게 뭔지 알죠? 누런 뭡니까 이거? 단장, 중추신경계 쪽 짧고 길잖아요. 단장, 이게 교감신경이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럼 호르몬계가 하는 조절기자, 음성 피드백. 여기는 신경계가 하는 거. 알았죠? 교감신경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잇모근을 수축하고, 이게 교감. 그럼 이게 확장되고 잇모근도 확장되는 건 얘가 억제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됐죠? 자, 삼투압 조절. 얘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 트렌드로는. 얘도 간단하게 여러분,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애들이 잘 모르더라. 잘 봐, 다시. 삼투압이 높을 때, 이게 뭐라고 쓸래, 얘들아, 여기다가? 원인. 삼투압이 높을 때, 이게 원인이야, 원인. 그렇다면, 뭐가 나온다고? 결과. 이게 결과야. 몸의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 ADH 분비가 촉진이 돼. 흡입에서. 이게 뭐였어 아까? 항이뇨 호르몬이었잖아.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고. 알았니? 근데 요즘에 얘가 아니라 얘로 문제가 많이 출제돼. 생각해봐라.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오줌은 농도가 진해지겠지. 오줌의 농도를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와. 오줌의 삼투압으로도 나온다. 당연히 오줌의 농도가 증가하면 삼투압도 증가하지.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고. 진한 오줌이라는 얘기야. 진한 오줌, 노란 진한 오줌. 너희들 바카스 같은 거 먹어봤어? 브론산, 비타민 500, 비타민 C 뭐 그런 거 먹어봤어? 먹으면 오줌이 노래요. 왜? 그런 걸 먹으면 무기염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거든? 그럼 자동적으로 ADH 분비량이 많아서 오줌에 있는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진한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꼭 바카스 나온다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노란색. 그러면 삼투압이 낮을 때 이거 원인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수박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을 많이 마셨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얘가 억제되면 재흡수가 안 해요. 물을 재흡수 안 하면 오줌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묽은 오줌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다량, 얘는 소량.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줌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한다? 오줌의 삼투압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줌의 삼투압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야,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촉진하면 몸의 혈류량이 증가하겠지. 요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 혈액량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를 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진다 얘들아. 알았어? 혈압이 높아진다. 그것도 알고 있어라. 짠 음식 먹으면 혈액량이 많아지겠지. 혈액의 90%가 물인데 그 물이 더 많아지면 혈류량, 석류 속도 이런 게 다 빨라지고 그럼 혈관을 가하는 압력이 세진단 말이야. 그럼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건 뭐겠냐? 반대겠죠. 혈액량이 줄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요 얘들은. 그래서 싱거운 음식을 고혈압 환자들은 추천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볼까? 요거 하나만 딱 써놔. 왜 자꾸 선생님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주냐면 시험 문제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와. 니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여기가 뭐냐면 ADH의 농도. 그러니까 누구의?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 여기는 삼투압.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져. 이거야. 얘는 왜? 삼투압을 떨어뜨리는 놈이니까. 이게 뭐라고 얘들아? 원인. 이게 뭐라고?
결과야. 삼투압이 높아지면 나오는 게 바로 ADH라고. 이해 갔어? 그러면 너네는 요것도 봐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를 P1 요쯤을 P2라고 한다면 어디가 오줌의 삼투압이 높을까? 어디가 오줌의 삼투압? 루레야 아주 두 놈 다 막 모자를 무슨 공수부대 쓰듯이 확 눌러써가지고 아주 눈도 안 보여. 연예인이요? 가리게 여기 봐봐 루레야. P1, P2 중에 어디가 ADH 호르몬의 양이 많아? P2지. 그럼 어디가 물을 많이 빨아들였겠어? P2지. ADH가 많이 분비되니까 물을 많이 빨아들일 거 아니야. 그럼 어디가 오줌의 농도가 높을 것 같아? P2라고. 이런 게 나온다고 니들한테. 그럼 반대로 야 P1과 P2 중에 어디가 혈압이 높겠냐? P2가 높아요. 그죠? 많이 빨아들였으니까 물을. 이해 갔어요? 이런 것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아니. 팅팅팅팅.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자, ADH 농도에 대한 거 여기 봐봐. 여기 잘 따라와. 혈장의 ADH 농도가 해서 호르몬의 농도야. 그랬을 때 여기 상대값이라고 가로축을 써놨거든. 일단 이 상대값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가 뭐 혈장 삼투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혈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가 뭔가 혈장의 삼투압이 빨간색이면 이거다. 이게 뭔 뜻일까? 여기 상대값이 혈장 삼투압이라고 들어가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호르몬도 같이 길어집니다가 이 그래프야. 여기 혈장 삼투압 그래프 여기에 가로축을 혈장 삼투압으로 잡아버리면 ADH 분비량은 이렇게 돼버린다고. ADH 분비량이 뭐니까? 결과니까. 혈장 삼투압은 원인이고 맞지? 그 다음 혈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봐봐. ADH 분비량이 요 파란색 글씨가 혈압이거든요. 혈압. 이 혈압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DH 분비량 값이 상대값이라고 써놓은 저 값이 어떻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얘는 잘 봐요. ADH 분비량이 쭉 떨어지게 되면 ADH 분비량이 떨어지게 되면 물을 재흡수를 안 하겠죠. 근데 ADH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하겠죠. 그럼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늘어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그래프예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혈압이 높아지는 게 왜 높아져요? 혈액량이 많아져서 높아지는 거예요. 혈액량이 많아져서. 혈액량이 많아지는 건 누구 때문에 많아진 거죠? ADH 분비량이 많아져서 혈액량이 높아진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봐요. 얘가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저기 원인이니까 높아지겠죠. 줄이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혈액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증가하겠죠? 혈압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겠죠?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저거의 맥락을 꼭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게 몸 안이잖아. 몸 안. 근데 몸 밖도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잖아. 봐, 얘가 분비돼서 물이 재흡수량이 많아지면 몸 밖으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오줌 삼투압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 몸의 삼투압은 떨어지는데요. ADH 분비량이 많아서 물을 재흡수해가지고 몸의 삼투압은 떨어지는데
혈액량이 많아져야지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그 다음 그렇게 물을 많이 빨아들여가면 오줌 삼투압이 높아지고 소량의 진한 오줌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프라면 이게 몸 밖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한번 볼래요? 세로축이 삼투압인데 이게 오줌이에요. 오줌. 오줌의 삼투압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봐봐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줌의 삼투압이. 알았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혈장 삼투압이거든요. 이 혈장 삼투압. 오줌 삼투압보다는 변화율이 적어요. 우리 몸의 항상성이기 때문에. 이게 커버리면 사람이 위험하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물을 섭취했다 이거야. 여기 써 있어요. 물을 섭취했다. 이 지점에서 물을 섭취했어요. 이 지점에서. 물을 딱 섭취했단 말이야. 그러면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뭘까요? 요거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내려가는 의미. 다량의 묽은 오줌이 만들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삼투압이 떨어진다. 오줌의 삼투압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량의 묽은 오줌이 나간다. 왜? ADH 분비량이 줄어요? 줄기 때문에. 생각해봐. 물 마셨으면 몸에 삼투압이 떨어질 거 아니겠니? 그럼 ADH 분비량 당연히 적어지겠지. 그로 인해서 물을 흡수를 안 하니 오줌량은 다량이 될 거고, 물이 많으니 오줌은 묽은 오줌이 되겠죠. 삼투압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로 인해서 봐봐요. 이제 혈장 삼투압도 당연히 조금 떨어지겠죠. ADH가 물을 마셨으니 몸의 삼투압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쯤에서 봐봐요. 이렇게 계속 오줌이 나가다 보니까 삼투압이 어떻게 혈장 삼투압이 살짝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얘는 삼투압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진한 오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의 양이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그 양도 소량으로 줄겠죠. 알았으니까 그 물을 마셨을 때 직후 좀 있다가는 오줌을 많이 넣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있으면 평소 오줌량을 그대로 따라가요. 대신 오줌량이 많으면 묽은 삼투압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줌량이 적으면 진한.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 보이죠?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져요. 혈액량이 줄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원인이라고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ADH 분비가 증가한다고요, 결론. 알았습니까? 다시요. 혈압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그 혈액량이 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혈압이 떨어진다는 건요 혈액량이 적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혈압은 농도가 아니에요. 혈관벽을 압박을 가하는 힘인데 혈관벽을 압박을 가하려면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근데 혈액량이 적다는 건 알겠습니까? 농도가 진하다는 뜻이라고요. 물의 양이 적으니까 혈액의 90%가 물이기 때문에 혈액량이 준다는 건 혈액 속에 있는 혈구라든가 뭐 소리 다량의 단백질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의 양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혈압이 떨어져 있고 혈액량도 떨어져 있는데 ADH 분비가 증가되잖아요. 그럼 혈장 삼투압은 떨어지는데 이제 반대로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고 혈액량도 많아지겠죠? 그런 거라고요. 이거 결과입니다. 됐습니까? 어디가? 누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요거를 놓고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할래요? 혈액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 혈액량은 삼투압이 높다는 건 물의 양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 진해질 수 있죠. 혈액의 삼투압이 높다는 건 혈액의 농도가 진하다는 거죠. 그럼 물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혈액 속에 물이 적어. 그렇죠. 혈액 안에 90%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 때문에 삼투압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혈구라든가 뭐 혈장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졌다 그러면 물의 양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게 되면 혈액량이 줄겠죠. 그러면 혈압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혈액량이 적어지면 혈관벽을 압박하는 힘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은 거라고 이거는. 그런데 얘가 분비가 되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렇게 변하면 봐봐요.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면 혈압도 높아지는데 그럼 삼투압은요 떨어진다고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해 갑니까? 이 표현을 좀 잘 알아두세요. 자, 그냥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잘 봐요. 혈장의 삼투압을 여기다 밑줄처럼 원인이라고 해놨잖아요. 원인. 알았습니까? 제가 무조건 항상성의 이상의 원인이라고 했죠. 혈장 삼투압 ADH 농도, 다시 무슨 말입니까? 삼투압이 높아지면요 ADH도 많아져야 돼요. 왜요? 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아까 이거랑 똑같죠. 몸의 혈당량이 높으면 누구 농도가 높아지죠? 누구 농도가 높아져요? 혈당량이 많아지면 어떤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죠? 세자, 인샬라, 맞죠?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농도도 같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ADH 농도 높아져서 물을 많이 빨아주면 오줌의 삼투압도 는다니까요. 몸밥. 이해 갑니까? 이걸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가야 이 단원이 이해가 간 겁니다. 대신 오줌이 지나면 다량 나와요? 소량 나와요? 소량 나온다고요. 진한 오줌은 소량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왜요? 오줌의 90%도 거의 물이거든요. 물을 다 빨아들였으니 농도는 진해졌지 양은 줄었지 이런 뜻입니다. 이 과정을 몸밥과 몸 안으로 구분을 잘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 나트륨 이온 양, 이제 주된 무기 이온. 우리는 바닷물속하고 이온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된 이건 이렇다. 나트륨 이온 양을 조절하는 건 누구다? 알도스테론인데 얘는 반대겠죠. 우리 몸의 삼투압이 떨어지면 알도스테론의 분비량이 많아져요. 왜? 나트륨 이온을 많이 빨아들여야 되니까. 얘는 안 나와요. ADH는 몸의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면 얘 분비량은 억제되죠. ADH는 물을 재흡수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예요. 삼투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얘는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얘는 또 안 나와요. 왜 굳이 얘가 나와서 무기염료를 빨아들일 필요 없거든요. 둘은 기랑 아닙니다. 각자 온성 피드백.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뒤에 나온 이 논리 있죠? 이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확인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오세요. 알겠죠?